포드급 항모가 불과 7초 만에 불덩어리로 변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무기 시험 장면이 아니라 세계 해군사의 모든 교과서를 찢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핵융합 레이저가 한 번 발사되자 11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항모가 마치 종잇장처럼 휘어지고 붉게 타올랐습니다. 선체는 철을 넘어 액체 같은 형태로 무너져 내렸고 승조원들의 비명조차 전파에 잡히지 못할 만큼 빠르게 끝장났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심장이자 미국이 수십 년간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이었던 포드급 항모가 고작 7초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보여준 건 무기의 단순한 파괴력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전환되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항모전단은 무적이라 선전했지만 한국의 기술 앞에서는 단 한 발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과거 미군은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에서 항모를 전진 기지 삼아 마음껏 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항모가 작전 투입되기도 전에 7초 안에 녹아내린다면 미국이 더 이상 바다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미국 측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한 번의 시연일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항모 한 척의 손실이 아닙니다. 포드급은 최신 전자전 장비, F-35C 80여 대, 그리고 5,000명 이상의 승조원이 투입된 최첨단 전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사라진다면 태평양 전체에서 미국의 작전 구상이 붕괴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일본이나 필리핀이 미 해군을 믿고 방어 전략을 세웠다면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린 셈입니다. 여기서 일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일본은 이미 미국 항모를 절대적 안전망으로 여기고 자위대의 한계를 보완해 왔습니다. 그런데 포드급이 7초 만에 불바다가 된 걸 보고 일본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쿄 시민들은 내일이라도 요코스카 앞바다에서 같은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히 미 해군의 패배가 아니라 일본 안보 신화의 붕괴라고 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은 타입 003 항모를 중국몽의 상징이라 떠들었지만 속으로는 잘 알 겁니다. 포드급보다 훨씬 취약한 자신들의 항모가 한국의 핵융합 레이저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녹아내릴지를 말이죠. 베이징 군사 전문가들조차 당황해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기준으로 삼아 대비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솔직히 중국은 항모 기술뿐 아니라 레이저 방어 기술도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한국이 이 기술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비밀로 유지하며 전략적 우위를 지키려 할 텐데 한국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7초라는 숫자를 각인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을 넘어서 심리전에서 압도적인 효과를 거둔 겁니다. 미국 군인뿐 아니라 일본, 중국의 지휘관들 모두가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미국이 이런 충격을 받고도 가만히 있을까요? 포드급이 파괴된 장면은 CNN, 뉴욕타임스, 심지어 폭스뉴스까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 내 여론은 세계 최강 해군이 고작 7초 만에 무너졌다는 비난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2024년 대선에서 그는 군사력 강화를 내세웠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드러났습니다. 동의합니다. 사실상 이 7초는 미국 내부 정치에도 치명타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떠나 미국 유권자들은 우리의 혈세 수천억 달러가 한국 기술 앞에 고철로 변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이 장면은 미국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반대로 한국의 위상을 세웠습니다. 서울은 이제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주도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태평양 함대 전체, 즉 퍼시픽 플리트이라는 거대한 전력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포드급은 단순히 항공모함이 아니라 지휘센터였고
F-35C와 각종 전투기를 운용하며 전장의 뇌와 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핵심이 사라지자 남아있던 이지스함과 구축함들은 마치 머리 잘린 용처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태평양 방어선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철의 요새 붕괴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모 한 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체 작전 체계가 무너진 겁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함대의 전술 구조는 항모 중심으로 짜여 있었기 때문이죠. F-35C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E-2D 조기 경보기가 하늘에서 통제하며 구축함과 순양함이 방패 역할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항모가 증발해버린 순간 제공권은커녕 레이더 통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나머지 전력은 흩어진 섬처럼 고립되었고 사실상 전투를 이어갈 의미조차 상실했습니다. 게다가 미군은 늘 퍼시픽 플리트은 태평양의 철벽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7초 만에 그 철벽이 가루처럼 부서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군사적 실패를 넘어 전략적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괌이나 하와이 같은 전진기지도 결국 항모 지원 없이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심지어 일본 요코스카 기지 역시 태평양 함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립된 섬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태평양 전략 전체가 붕괴했다는 점에서 이건 그야말로 미국판 진주만 쇼크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태평양 함대가 하루아침에 마비된다면 과연 미국은 어디에서 동아시아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한반도, 대만 해협, 남중국해, 불가능합니다. 항모 전단이 없으면 미군의 개입은 공허한 말뿐이고 미사일 몇 발 쏘는 것조차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제 이 상황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조차 우리의 기술이 미국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이 반격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항모 중심의 전략에 너무 의존해왔기 때문에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포드급은 미국이 미래형 철의 요새라고 광고하던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녹아내린 장면은 단순한 장비 손실이 아니라 개념적 파산을 뜻합니다. 즉, 미국은 다음엔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답을 내놓지 못한 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불안은 더 큽니다. 일본은 자위대가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태평양 함대의 와해는 곧 일본 안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일본 방어선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도쿄에서 열리는 긴급 회의마다 같은 결론에 다다를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만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셈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미국 항모조차 7초 만에 사라졌는데 자신들의 타입 003이 한국 무기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이 아무리 언론을 통제해도 내부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미국의 실패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 모두를 동시에 압박하는 효과를 냈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번 한 번의 시연으로 태평양 전체를 전략적으로 장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퍼시픽 플리트의 붕괴는 단순히 군사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과거엔 워싱턴이 지휘봉을 흔들었다면 이제는 서울이 전략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더 이상 미국의 호수, 레이가 아니라 한국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21세기 동북아와 전 세계 해양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점이라고 확신합니다. 포드급 항모가 불길 속에 녹아내렸다는 보고가 워싱턴으로 들어온 순간 펜타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의 군수 내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전투 보고서는 단 4줄, 포드급 항모 전투 불능, 함대 지휘 체계 붕괴, 태평양 작전 중단, 그 간단한 문장들이 미 국방부 고위 장성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른바 세계 최강 해군이라는 환상이 단 7초 만에 깨져버렸으니 회의실은 한동안 적막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히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충격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간 백악관 상황실에서 장군들의 보고를 받았는데 얼굴이 굳어지며 7초?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쳤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CNN은 새벽 특보를 통해 미국이 태평양에서 눈과 귀를 잃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21세기 진주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펜타곤의 불면의 밤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봅니다. 미국 장성들은 처음에는 중국의 소행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중국이 기습했을 것이다. 그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곧 첩보 보고가 도착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건 베이징이 아니라 서울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펜타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동맹국이 이제는 우리를 뛰어넘었다. 저는 이 사실이 워싱턴이 받은 충격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는 익숙합니다. 냉전 이후 줄곧 러시아나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왔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이란 동맹국이 갑자기 미국의 항모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쥐었다는 건 미국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이제 한국의 군사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회의에서 한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서울이 우리와 등을 돌리면 태평양에서 미국은 발 디딜 땅조차 잃는다. 하지만 혹자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을 겨냥했겠는가? 단순한 시연일 뿐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워싱턴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잠재적 패권국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이 던진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장성들이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현실이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일본의 반응도 워싱턴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국보다 더 빠르게 미 해군의 방패가 무너졌다고 보도했고,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일본 정치권은 즉각 우리는 한국과 새로운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이건 미국 입장에선 배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워싱턴은 동맹을 지키려 했지만 정작 동맹들은 한국을 바라보며 기울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 3시에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여전히 최강이며 동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국민의 68%가 미국이 해군 패권을 상실했다고 답했고, 주식시장은 로키드 마틴과 헌팅턴 인걸스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한국의 한화, LIG 넥스원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차세대 세계 방산 주도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펜타곤의 불면의 밤은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미국은 패권의 상징을 잃었고 한국은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군사 충격을 넘어 국제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세계는 누가 바다를 지배하는가? 라는 질문에 더 이상 미국이 아닌 한국을 답하게 될 겁니다. 포드급 항모가 7초 만에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휩쓴 직후 가장 심각하게 흔들린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도쿄의 언론은 새벽부터 태평양의 방패가 사라졌다는 제목을 뽑아냈고,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이제 일본은 다음 차례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국민들은 TV 화면에 비친 불타는 포드급의 잔해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 항모 전단이 자신들의 생명줄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안전망이 허무하게 무너진 순간 도쿄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부도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긴급히 강요들을 소집해 심야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악몽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중국과의 영토 분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었지만 미국의 항모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이상
일본은 더 이상 독자적 방어 능력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일본이 직면한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들의 이즈모급 항모는 포드급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데 포드급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면 이즈모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항모를 둘러싼 방어망이 무력화되는 시뮬레이션조차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핵융합 레이저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을 바라보며 지켜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서울의 결정을 두려워하는 입장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흥미로웠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려 했지만 대다수는 오히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논조였습니다. 특히 NHK는 전문가 패널을 초청해 한국은 이미 미국을 넘었고 일본은 그 뒤에 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일본 국민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안겼고 정치인들조차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미국만 바라볼까요? 아니면 한국과 협력을 모색할까요? 과거라면 이런 질문은 무의미했겠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태평양을 장악할 기술을 가진 나라로 떠올랐고 일본은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특유의 자존심과 한국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쉽게 손을 내밀지도 못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일본이 곤경에 처했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미 힘을 잃고 있고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선택지는 한국뿐인데 한국은 일본을 압박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두고 도쿄 악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고 한국의 결정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상황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도쿄 증시는 즉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방산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일본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좌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고 한국은 되는가라는 질문이 일본 사회를 파고들었고 이는 정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일본의 불안은 단순히 군사적 공포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흔들림입니다. 미국과 함께라면 안전하다는 신화가 깨졌고 한국은 우리보다 항상 뒤에 있다는 착각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야말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무력감을 체감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징은 공식 성명을 내지 않고 단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이야말로 중국이 받은 충격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타입 003 항모를 아시아 최강이라고 선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포드급조차 무너지는 걸 목격한 순간 스스로의 허약함이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고위 군사회의가 밤새 열렸다고 하는데 회의장에서는 우리 항모는 포드급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중국이 그토록 불편한 침묵을 지킨 이유가 단순히 체면 때문이 아니라 내부 붕괴를 막기 위한 시간 벌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해군은 항모 전단을 중심으로 대양 해군 전략을 추진해왔지만 한국이 공개한 핵융합 레이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타입 003은 원자로 동력도 아닌 재래식 추진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포드급보다도 더 약한 체계입니다. 중국이 만약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면 자국 군사 전문가들조차 비웃을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겉으로는 침묵했어도 내부에서는 극도의 불안이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포드급의 붕괴는 단순히 미군의 패배가 아니라 곧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공포가 드러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이 원한다면 중국의 타입 003은 바다에 떠 있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이번 사건은 중국의 정치 체제에도 심각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수년간 해양 굴기를 외치며
군사적 자존심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단 한 번의 시연으로 그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군사 충격을 넘어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를 흔드는 정치적 모욕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는 우리가 한국보다 못하다는 좌절감이 번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핵잠수함과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항모가 녹아내린 장면을 본 뒤에는 잠수함도 미사일도 결국 방어할 수 없다는 불신이 퍼졌습니다. 특히 중국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항모에 투자한 수십조 위안이 고철이 되었다는 비난 여론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체제 안정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중국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자신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한국의 무기는 과장된 것이라며 반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그 파괴력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선택한 건 오직 침묵, 그리고 내부 통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곧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융합 레이저 기술을 완벽히 확보했으며 우리는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세계 질서의 새로운 장을 열어버린 듯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은 우리 기술을 따라올 수 없다고 조롱했지만 이제는 서울이 당당히 전 세계 앞에서 기술의 주도권을 천명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히 무기 공개가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과거에 늘 미국의 그늘 아래서 기술을 공급받거나 제한된 장비를 도입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서울은 스스로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도 미국의 항모를 단 7초 만에 녹여버릴 만큼 압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건 더 이상 비밀스러운 실험 단계가 아니라 본격 배치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는 세계 군사사에서 보기 드문 자신감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했는가? 저는 그 답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으로만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언은 한국의 시대가 왔다는 선언문이자 동시에 일본과 중국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일본은 불안에 떨고 있고 중국은 침묵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높이면 세계는 그 무게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시스템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다수의 함정과 방위 체계에 이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과시가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와 대량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새 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수십 년이 걸리고 수십조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기간에 완성하고 즉시 배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봅니다. 세계 언론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이제 세계 해군의 표준을 바꿔버렸다고 보도했고 BBC는 한국의 선언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무력화시킨다고 평했습니다. 일본의 NHK조차 도쿄는 이제 서울의 결정을 따라야 할 때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번 선언은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외교적 대전환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외교 무대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내며 한국의 기술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동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무게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승인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세계 앞에서 기술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사실상 워싱턴은 서울의 발표를 뒤따르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전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은 비밀 병기를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시대의 주권이다. 이 발언은 단순히 국방을 넘어 한국이 독립적 강국으로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동맹의 허락을 기다리는 나라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전 세계에 한국이 이제는 스스로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충격에 빠졌고, 일본은 두려움에 떨고, 중국은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서울은 자신있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질문합니다. 21세기의 해양 질서를 누가 결정하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닌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이 핵융합 레이저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직후 전 세계를 뒤흔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황해에서 촬영된 비밀 영상이 유출된 겁니다. 영상에는 낡은 퇴역 함정이 시험 표적으로 세워져 있었고 불과 몇 초 만에 그 거대한 선체가 붉게 달아오르더니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철 구조물은 액체처럼 쏟아져 내렸고 함정은 바다 위에서 괴상한 불꽃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단순히 시험 장면이 아니라 한국이 의도적으로 세계에 던진 메시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실전에 투입한다. CNN은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이건 더 이상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현실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 채널들도 한국이 보여준 파괴력은 지금까지 인류가 상상해온 모든 무기 체계를 초월한다고 평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공개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건 이 영상의 출처였습니다. 공식 발표가 아니라 의도적 유출이라는 점이죠. 저는 이것이 한국의 치밀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전 세계가 이 영상을 보게 만들면 한국의 책임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은 우리의 힘을 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여론의 주도권을 쥔 셈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포드급 항모가 녹은 게 과장이 아니었다. 황해 실험 영상이 그 증거라고 보도했고, 중국 내부 온라인에서는 우리 항모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자조적인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력을 파괴해 버렸다는 점이죠. 눈으로 직접 확인한 공포는 그 어떤 선전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이 군사적 파급력뿐 아니라 정치적 효과도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나토 내부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한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던 미국의 항모 전력은 이미 무너졌다. 이제 한국을 기준으로 교본을 다시 써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군사 전략의 수정이 아니라 나토 국가들이 앞으로 한국과 더 밀접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건 단순히 낡은 배였으니 그렇게 쉽게 녹은 거 아니냐. 그러나 문제는 배의 상태가 아니라 무기의 원리입니다. 강철 구조물이 몇 초 만에 액체처럼 무너지는 장면은 그 어떤 현대 무기 체계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포드급이나 타입 003 같은 최신 항모였다면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오히려 크기가 큰 만큼 더 빨리 열을 흡수하고 더 빨리 붕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파장이 컸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반대로 한국의 한화, LIG 넥스원, 현대중공업 방산 계열사들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조차 이제는 한국이 미래 무기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경제적 승리까지 동반한 셈입니다. 결국 황해에서의 실험 영상은 한국이 세계에 던진 결정타였습니다. 미국은 패닉에 빠졌고 일본은 공포에 휩싸였으며
중국은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영상 한 편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두고 10초 영상이 100년 패권을 무너뜨렸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단 몇 초 만에 항모급 철 구조물이 녹아내릴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핵융합 기반의 레이저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괴물의 심장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기술적 집약체였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최강국들과 구분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전반을 갖췄다는 점 말이죠. 이번에 공개된 구조는 기존의 레이저 무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소형 원자로와 유사한 핵융합 기반 미니 원자로가 장착돼 있어 막대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화학 반응 기반 고출력 레이저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은 이미 차세대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이 미니 원자로는 원래 우주 탐사용으로 연구되던 기술인데 한국은 과감하게 군사적으로 전용의 실전에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건 한국의 연구 개발 체계가 얼마나 유연하고 실용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특히 냉각 기술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기존 레이저 무기는 발열 문제 때문에 연속 발사가 불가능했지만 한국은 플라즈마 기반 냉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 고온 플라즈마를 역으로 활용해 열을 흡수히 분산시키는 방식인데 이 기술은 사실 미국이나 중국조차 연구 단계에서 막혀있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야말로 괴물의 심장이라 불릴 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 단순히 강력한 빔을 발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60도 전방위 회전이 가능한 멀티터렛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존 미국의 레이저 무기는 고정된 각도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한국은 전방위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함선 방어용이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덮는 전략 무기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항모, 구축함, 심지어 위성까지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술을 단기간에 어떻게 확보했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수십 년간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한국의 산업 생태계에 있다고 봅니다. 삼성, 한화, LI진엑스원 같은 민간 대기업들이 방산과 첨단 과학을 동시에 결합하면서 연구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군수 산업이 과도하게 관료화돼 있어 혁신이 느리고 일본은 기술 발전보다 수입 의존도가 컸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결과를 갈랐습니다. 여기서 저는 일본의 상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최근까지 레이저 방어망 구축을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기술에 종속돼 있었습니다. 도쿄대 연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고출력 100kW급 레이저조차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메가와트급 출력을 안정적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일본은 당연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언론이 한국이 세대를 뛰어넘었다고 보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은 우리는 지상 기반 초고출력 레이저를 실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성능은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냉각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실전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영상으로 전 세계 앞에서 그 파괴력을 증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말뿐인 강국임이 드러났고 한국은 실질적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요소가 모여 괴물의 심장이 완성된 겁니다. 미니 원자로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플라즈마 냉각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며 360도 회전식 터렛이 전방위 대응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종합적 전쟁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앞으로 21세기의 해양 전쟁 개념을 통째로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토, NATO는 즉각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이 무너진다면 대서양은 안전한가? 라는 질문이 회의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장군들은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의 항모 전력을 믿고 전략을 짜왔는데 그 항모가 7초 만에 녹아내린다면 지금까지의 교리는 모두 무효다. 그 말은 곧 나토 내부의 균열이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군사회의가 아니라 정치적 분열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토의 본질은 미국의 힘에 기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모가 바다의 주도권을 장악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나토의 억지력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런데 포드급 붕괴 이후 나토 회원국들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CNN 유럽파는 나토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보도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이 새로운 해양 패권국으로 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측은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펜타곤 대변인은 한국의 무기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통한다라고 변명했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만약 러시아가 흑해에서 한국과 같은 무기를 가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겠는가?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미국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불신만 키운 채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독일의 태도를 주목합니다. 독일은 이미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K9 자주포, 잠수함 협력, 심지어 최신 방산 프로젝트까지 한국과 손을 잡고 있죠. 독일군 관계자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보다 한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나토 내부에서 미국 중심 구도가 무너지고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고려해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프랑스도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유럽의 자율 안보를 주장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제는 미국이 아닌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이 유럽 전체의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떠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봅니다. 특히 나토 내부의 균열은 한국에게 새로운 시장, 새로운 동맹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사건은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를 보여줍니다. 미국이 그동안 나토를 통제해온 이유는 군사적 우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위가 한국에 의해 무너진 순간 워싱턴의 지휘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나토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럽 학자들조차 앞으로 나토의 교보는 서울에서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된다면 미국은 여전히 지도자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기술력에서 한국이 미국을 능가했고 유럽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미국보다 한국을 원합니다. 결국 워싱턴은 명목상의 지도자일 뿐이고 실제 영향력은 서울로 옮겨가는 셈입니다. 결국 나토의 균열은 단순히 유럽 안보의 문제를 넘어 세계 질서 재편의 징후입니다. 미국은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대비는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안보 지형을 규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토가 흔들린 날 한국은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군사적 실험, 이른바 글로벌 모의전을 선언했습니다. 장소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구축한 초대형 전자전 시뮬레이션 센터였고 참가자는 미국을 포함한 나토, 아시아, 중동의 군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태평양 함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가상 전투를 선보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분 만에 미국 태평양 함대가 완전히 소멸하는 장면이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저는 이 모의전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공식적인 선언이었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여전히 자국 무기의 강점을 떠들지만 한국은 시뮬레이션으로 그들의 약점을 낱낱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특히 모의전에서는 포드급뿐 아니라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이지스 구축함, 심지어 전략 폭격기의 항로까지 시뮬레이션으로 제압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모든 전략이 무너졌다. 실제로 나토 군사학교에서는 이 모의전 데이터를 받아 교본을 새로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보여준 방식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자랑한 게 아니라 체계적인 전쟁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전술 시뮬레이션조차 한국의 모의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화력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간 단위로 전술적 반응까지 예측하는 AI 기반 시뮬레이션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90억 게임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차세대 AI 모의전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신 건 단순한 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전장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 발언이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를 향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특히 일본은 이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위대 고위 장교들이 우리가 배워온 미국식 전술은 무의미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모의전은 일본의 안보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해군 전략가들은 만약 우리가 남중국해에서 한국을 상대한다면 1분 만에 전력이 괴멸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모의전은 중국의 군사교리를 붕괴시키는 효과까지 가져온 셈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한국이 단순한 무기 강국을 넘어 교리 강국으로 올라섰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실제 전투를 100% 반영할 수 있는가? 그러나 문제는 신뢰성입니다. 한국은 이미 황해 실험과 포드급 사건으로 실전성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보여준 모의전은 단순한 가상이 아니라 실전 데이터 기반의 재현입니다. 그 사실이 전 세계 전문가들을 설득했고 나토조차 교본을 바꾸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의전의 경제적 효과도 주목합니다. 세계 주요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는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AI 기반 전술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반면 미국 방산업체 부스는 한산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전술 모델 자체가 한국의 새로운 수출 품목이 된 겁니다. 이는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적 패권의 이동까지 의미합니다. 결국 이번 글로벌 모의전은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1세기의 군사교본은 워싱턴에서 쓰이지 않는다. 서울에서 쓰인다.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의 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와 시스템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순간을 두고 미래 전장의 수도가 서울로 옮겨졌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CNN은 자막으로 미국 해군의 꿈, 7초 만에 끝장나다라는 문구를 띄웠고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대문짝만한 글씨로 포드급은 관 위에 못을 박은 마지막 실패작이라고 썼습니다. 포드급 항모를 세계 최강의 요새라 포장해온 미국 정부와 방산업체의 선전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미국 언론이 단순한 보도를 넘어 포크로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논조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속았다. 그리고 이제 패권도 잃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입니다. 폭스뉴스는 원래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며 정부를 옹호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포드급이 한국 기술 앞에 무력화됐다. 미국 납세자들은 배신당했다. 심지어 패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태평양의 왕좌는 서울에 있다. 워싱턴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이 발언은 미국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현실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뉴욕 증시 개장 직후 로키드 마틴과 헌팅턴 인걸스 같은 방산 대기업의 주가가 폭락했고 반대로 한국 한화와 LI진엑스원의 해외 상장 주식은 급등했습니다.
이걸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미국 국민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무기는 고철이 되고 한국의 무기는 세계를 지배한다. 이건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미국 언론은 과연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영원히 앞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희망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MIT와 R&D 연구소 전문가들이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창조했고 미국은 최소 20년은 뒤처졌다. 결국 언론이 확인해 준 건 한국이 일시적으로 앞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언론과 비교해보면 미국 언론의 반응이 더욱 격렬했습니다. 일본은 두려움과 패닉 속에서 말을 아꼈지만 미국은 내부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저는 이 차이가 흥미롭다고 봅니다. 일본은 공포로 침묵했고 미국은 분노로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았다. 언론의 논조가 달랐을 뿐 현실은 동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공세에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강이며 한국의 기술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올렸지만 언론은 냉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부정은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진실은 이미 공개되었다고 썼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미국 대통령조차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즉 권위가 무너진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스트리트는 개장과 동시에 충격을 맞았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헌팅턴 인걸스 같은 미국 방산 대기업 주식이 일제히 폭락한 겁니다. 불과 하루 만에 수천억 달러가 증발했고 미국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최강 무기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수십 년간 세금을 빨아들인 기업들이 단 7초 만에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건 반대로 한국 방산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한화, LI진엑스원, 현대중공업 방산 부문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투자자들까지 몰려들며 한국 증시는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세계 자본이 이제 한국의 무기 산업으로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패배는 곧바로 한국의 경제적 승리로 이어진 셈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비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우리가 수십 년간 투자한 결과가 겨우 고철 항모라면 이건 국가적 사기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은 SNS에서 우리 세금이 한국의 무기 홍보에 쓰였다라는 자조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개선된 블록 2 모델을 준비 중이다라고 발표했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이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경제 구조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단순히 방산주가 상승한 게 아니라 한국 원화 가치도 급등했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앞다투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충격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산업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제적 전환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무기가 단순히 전장을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미국이 느낀 위기감은 경제적 차원에서도 치명적입니다. 과거 냉전 시절 군사 패권이 곧 산업 패권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항모와 전투기를 팔며 세계를 지배했고 달러 패권까지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 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원하는 건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기업 몇 곳의 주가 문제가 아니라 달러의 위상까지 흔드는 장기적 위기라고 봅니다. 실제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무기 계약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미국과 대규모 항모 전투기 계약을 진행하던 나라들이 잇따라 한국과의 협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UAE 등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첨단 무기 기술 도입을 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곧바로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한국이 방산 수출 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큰 타격은 미국의 투자 신뢰 붕괴입니다. 군수산업은 미국 경제의 핵심 기둥 중 하나였는데 그 신화가 무너진 순간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방산과 민간 산업이 동시에 도약하며 쌍끌이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방산 기술을 민간 기술로 전환해 적용하면서 한국 경제 전체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아이언오션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태평양 전역을 한국이 주도하는 해양 전략 네트워크로 재편하는 계획입니다. 인공위성과 해저 센서망, AI 기반 해상 방어 시스템, 자율무인함까지 포함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머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부분은 이 네트워크가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체계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한 뒤 필요시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구축한 태평양 감시망보다 훨씬 정밀하고 빠른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한국이 단순히 방어적 주권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태평양 해양 패권을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이 모두 긴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쿄는 즉시 외교 채널을 열어 한국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지만 서울은 이미 계산된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과 부산에 배치된 최신 함정들이 AI 통합 제어하에 상시 작전 준비 상태에 있고 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울중앙지휘소에 모입니다. TSMC, 삼성 SDS 같은 민간 기술까지 활용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했죠. 저는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이 프로젝트가 NATO와 글로벌 동맹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미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사실상 장악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전략적 결정을 미국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아이언 오션 네트워크가 사실상 전 세계 해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NATO 국가들조차 한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경제적 이점도 가져옵니다. 해상 물류 경로를 안전하게 확보함으로써 한국 수출 기업들의 운송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동시에 글로벌 선박 보험료까지 한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중 갈등 속에서 중립적 통로를 확보해야 했던 유럽 기업들은 이제 한국 해양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물류 루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맞아요. 경제적, 군사적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 케이스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글로벌 전략 패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은 타입 003 항공모함과 비교해도 아이언 오션의 정보와 제어 능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겉으로는 침묵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 네트워크가 이미 실전 수준의 모의 훈련을 통해 검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공개된 시뮬레이션 영상에서는 가상의 적 함대를 한국 해역에서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탐지하고 대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체계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이언 오션 프로젝트는 한국이 태평양에서 단순한 방어국이 아니라 전략적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일본, 중국 모두 한국의 해양 전략에 맞춰야 하고 이는 한국의 국제적 이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바로 21세기 해양 질서가 재편되는 출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은 퍼시픽 플리트의 붕괴와 아이언 오션의 실전 검증을 보고 즉시 한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지만 서울은 이미 자신들의 조건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과 공동 작전을 통해 태평양 안보를 유지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늦었다. 21세기 해양 질서는 우리가 주도한다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들의 핵심 전략 자산을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수십 년간 태평양 안보를 장악해왔지만 이제 한국의 아이언 오션 없이는 실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일본도 이 상황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긴급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요청을 전달했지만 서울의 답변은 예상대로 냉정했고 일본은 사실상 전략적 보호막을 상실한 셈이죠. 저는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이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청하게 된 과정에서 발생한 외교적 긴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와 CNN은 이미 한국이 태평양 해양 전략의 결정권을 장악했다라고 보도했고 이는 미국 국내 정치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왜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 동맹국에게 의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미국이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언 오션의 기술적 우위 때문입니다. 한국은 AI 기반 통합 제어, 실시간 정보 공유, 자동 방어 및 공격 체계를 갖춘 완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항공모함과 위성으로만 전투 정보를 통제했다면 지금은 한국의 해상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전략적 조건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물류 루트를 안정시키는 대가로 미국이 제공해야 하는 항공 선박 기술 협력, 첨단 AI 군사 시스템 접근권 등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요청이 아니라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정치적, 경제적 게임인 셈이죠. 정말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군사력 과시를 넘어 국제 질서 재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조건을 설정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구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속으로 경악하면서도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선언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 21세기의 해양 질서는 한국이 주도한다라고 밝혔고 이 발언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우위뿐 아니라 AI 통합 제어, 해상 정보망, 무인 함정, 핸드레이저 무기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통합 해양 전략을 통해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눈부신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 세계는 미국, 일본, 중국 중심으로 해양 전략을 구성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전략적 결정권을 가진 중심축으로 부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전역의 해상 항로 안전, 주요 해양 자원 통제, 해상 물류 루트 확보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의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NATO 국가들조차 한국과 협력 방안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처럼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경제와 기술력까지 결합된 복합적 패권이라는 겁니다. 락히드 마어턴, 헌팅턴 인겔즈, 레이시안 등 미국 방산 기업들의 가치가 폭락한 반면 한화, LIG 넥스1, 삼성 디펜스 등 한국 방산 기업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실제 전쟁력과 직결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우위는 단순한 숫자 경쟁이 아니라 실제 작전에서의 효율과 생존성을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포드급 항모가 단 7초 만에 무력화된 사건은 기존 해양 패권의 상징이었던 미국 해군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반대로 한국의 레이저 핵무기, AI 통합 함정 제어, 아이언 오션 네트워크는 미래 전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국제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해양 패권 확대를 면밀히 관찰하며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테프켄베는 타입 003 항모와 기존 군사력을 재평가해야 했고 시게이로 이셔버는 일본 자위대의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이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해양 패권 질서를 재편했다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첨단 기술과 전략적 판단이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방어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의 중심, 즉 해양 패권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